정답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법에 있는 내용이면 법이고 법에 없는 내용이면 틀린 내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거든요. 예, 뭐 법이니까, 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법에 있냐 없냐, 법에 맞는 내용이냐 틀린 내용이냐, 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세상에 그 어떤 절대적 진리나 절대적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 수업을 만들었고, 뭐 이 수업이 얼마만큼 갈지 뭐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과 접근을 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정치적인 뭐 어떤 견해도 그렇고, 종교적인 어떤 신념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뭐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입장도 그렇고 항상 열려 있어요. 뭐든지 열려 있다. 뭐든지 오픈 마인드. 너무 오픈 마인드여서 문제가 될 때도 한 번씩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는 그렇게 위로를 삼아요. 내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할 뿐, 그게 절대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나이가 이제 42, 셋 정도 됐다 보니까 그건 알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사회적 통념과 관념과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적어도 난 거기에 맞춰줄 생각은 있어. 내가 뭐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열린 사고와 열린 생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게 꼰대들이 봤을 때 되게 MZ스러울 수도 있고 예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들의 생각인 거지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살기에는 인생은 짧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채점이 조금 다른 과목은 올 객관식으로 쳤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뭐 채점을 빨리 끝냈는데, 이 수업의 중간고사는 논술 시험이었기 때문에 채점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채점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혁신 수업으로서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점을 해줄 목적으로 그렇게 중간고사를 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수 채점은 점수를 되도록이면 주는 방향으로 채점을 할 거니까 뭐 100질 냈거나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를 했다거나 그렇죠? 구구단을 쓰라 했는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썼다든지 뭐 이 정도의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뭐 크게 생각한 것보다 점수를 잘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점수를 받았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량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분량. 자,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특히나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화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살펴볼 북미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완전히 이 스페인의 식민지화 되면서 여기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그래서 완전 이 남미 대륙은 어떤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식민지화가 되고 스페인 세력하고 포르투갈 세력이 넘어오면서 완전히 그냥 테라포밍이 새로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인종 구성이 바뀌어요. 뭐 혼혈이 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래 살고 있던 인디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백인의 그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 이주민들 그리고 그 후에 이 인디오들의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노동력이 부족해진 거를 메꾸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데려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미 나라들 생각해 보면 뭐 길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 좀 살펴보면 피부 이제 그 인종 구성이 엄청 다양하잖아. 그래서 그런 구성이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 남아메리카에서 뭐 은강을 통해서 은을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대규모 플랜트 농업을 통해서 농업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역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됐고, 북아메리카는 좀 다릅니다. 북아메리카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쪽 캐나다 쪽 이런 쪽은 춥고 기후가 척박하고, 이제 오늘날의 플로리다나 이제 이쪽 그 지역은 아무래도 기후나 이게 이제 좀 습하고 이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거주를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좀 진출이 늦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이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이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남미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유력을 했고, 북아메리카는 아무래도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이제 서서히 1600년대부터 식민지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캐나다의 퀘벡이라든지 몬트리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프랑스, 그리고 이제 암스테르담, 나중에 이제 뉴욕으로 바뀌는 그곳이 처음에는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하고 여기 원주민들 간의 이제 갈등, 뭐 쫓아내고 뭐 학살하고 뭐 그런 것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인류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이 이렇게 식민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지도 보면 이 약간 그 붉으스름한 살구 색깔이 스페인의 영역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살펴보면 이 멕시코 중미 지역하고 남아메리카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용어로서 스페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을 빼놓고 남미는 쉽게 말해서 브라질 빼고 다 스페인어 써요. 중미도 그렇죠. 영어 쓰는 몇 나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면 일단 중국어가 있을 것이고, 물론 중국어는 중국이 원체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것이고,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보통 영어,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정도인데, 프랑스가 예전에 그 어떤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뭐 공용어로도 얘기를 하지만, 뭐 불멸의 어떻게 보면 부동의 1위의 공용어는 영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위협하는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가 생각보다 사용 인구는 적은데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 특히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오늘날의 북미 지역인데, 여러분들 여기 전혀 다른 색깔에 보면 오늘날의 미국 중부 미드웨스트 지역은 프랑스 땅이었어요. 프랑스 땅이었고, 캐나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퀘벡이나 이런 지금 프랑스 내에서 퀘벡주를 중심으로 불어 사용권이 있습니다. 불어 사용권이 있는 이유가 거기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이 건너가서 새로운 뉴 프랑스라고 만드는 지역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영국은 여기 지금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보스턴,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영향력을 넓혀놨고, 스페인은 오늘날의 텍사스나 플로리다 지역에
자기들의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 땅이 제일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 여기에 무슨 어떤 산업시설이 있거나 엄청난 대규모의 농장이 있거나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인 없는 땅에 쳐들어가서 인디오 몰아내고 자기 땅으로 빡빡 우긴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루이지애나, 지금의 미국의 남부의 주 이름이기도 한데 이 지역을 그냥 통칭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루이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루이가 뭐예요? 프랑스 뒤에서 나오겠지만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할 때 프랑스 왕의 이름이 루이죠. 그래서 루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있다가 나폴레옹이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미국한테. 쓸모없는 땅 이러면서 전혀 쓸모없는 땅. 그 당시 유럽의 사람들이 봤을 땐 이 땅이 별 쓸모없는 땅이었나 보죠. 그래서 이 지역을 팔아버렸다. 자, 그리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시기에 오스만 제국이 잘 나갑니다. 엄청 잘 나가요. 기존에 이슬람 세력이 유럽의 중세 시기보다 과학 기술이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집권하게 된 세력이 오스만 투르크, 오늘날의 티르키의 전신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리스 동쪽의 일부 지역을 티르키예가 다스리고 있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슬람의 지역에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영향력이 오늘날의 중동, 레반트 지역을 다 포함하고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까지 그 영향력을 펼쳤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발칸 반도라고 알고 있는 지역까지도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권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대제국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제국 안에 여러 민족, 여러 인종, 여러 종교, 여러 지역 출신들이 어우러져 있는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이나 이런 제도로서 포용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오스만 투르크의 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의 수호자이자 메카 메디나를 지키는 어떤 세속적 군주로서 역할도 하고 이슬람의, 그리고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민족적 그 집단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옛날 로마의 그 어떤 유산이죠. 로마의 유산을 지배하는 로마의 후계자라는 생각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서 뭐 오스만 제국만큼의 대제국이 앞선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몇 개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뭐 대영 제국도 뒤에 뭐 나오겠지만, 이런 제국들을 보면 그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갈려요. 어떤 나라들은 보면 그냥 파워로, 힘으로, 무력으로 깔아뭉개는 정복자, 지배자의 스타일을 취하는 나라도 있고, 오스만 투르크처럼 여러 그 어떤 집단들을 공존시킬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그 각 지역이나 각 문화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거나 포용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문화,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욕 좀 해도 되지 뭐. 나는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섞여서 살아본 역사가 별로 없어요.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단일한 왕을 똑같은 그 행정체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나라들이나 아니면 뭐 앞서 있었던 뭐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완전 다민족 국가잖아요. 고대 때부터. 그러면 나와 피부 색깔 다르고, 나와 사용하는 언어 다르고,
나와 문화 배경 다르고 종교 다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들과 완전한 단일 민족 체계로 단일한 행정권 안에서 단일한 사회 제도, 종교, 정치 철학을 가지고 1000년 넘게 한 나라로 유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국제화하고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좀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아직도 한국이란 사회가 조금 더 타 문화, 타 인종, 타 종교, 타 세력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의 살아가는, 물론, 저는 상관없어요. 뭐,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을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에는 지금보다 한국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세계의 다른 나와 다른 피부색과 나와 다른 언어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영국의 시민혁명, 뭐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뭐 혁명 쭉 살펴볼 텐데 이게 제가 뭐 무역과 관련된 뭐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간에 사회 시간이나 세계사 시간에 충분히 배우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자 하고 여기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놓은 건 아니고,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혁명 전과 혁명 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제3자가 봐도 세상이 변해요. 시대가 변해요. 흐름이 변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그냥 수사일 뿐이야. 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과 그 후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 사건들이 연달아 이루어집니다. 처음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영국의 시민혁명, 뭐 청교도 혁명, 뭐 명예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교도 혁명하고 명예혁명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청교도 혁명은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그 찰스 1세라는 그 어떤 왕, 이 찰스 1세가 뭐 했냐면 쉽게 말해서 세금 더 거두고 싶은 거야. 세금을 더 거두고 싶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기가 그러니까 왕이 쉽게 말해서 세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왕이 세금 올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동양의 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잖아요. 국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린다. 의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은 세금을 아직 안 내봤죠? 부가세밖에 안 내봤을 거 아니에요. 소득세 안 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이에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 왜 내가 번 돈에서 일부를 떼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야. 그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올린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 마인드의, 당시의 영국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왕이 함부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유교적, 그러니까 동양의 유교적 마인드는 군사부 일체잖아. 왕과 부모님과 스승은 같다며. 부모님 같은 존재잖아, 왕이. 근데 제가 봉건시대 때부터 유럽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철저한 계약합니다. 나는 너한테 군사적 봉사, 세금을 바치고 너는 나한테 나의 영지를 인정해주고 내가 내 영지 안에서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을 허락해준다. 사회적 봉건 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는데 왕이 지 맘대로 세금 올린대. 그러면 너는 왕할 자격 없어. 나하고의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와야지.
반란의 명분이 되죠. 그래서 반란을 성공했고 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찰스 2세를 목을 댕강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신하가 왕을 목을 쳤다. 왜? 왕이 왕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영국의 잠시나마 공화정이 수립이 되는데 이 올리버 크롬웰의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이게 이제 영국 내전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왕이 처형이 되고 이제 공화정이 수립이 됐는데 이걸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 이 이후에 또 갈등이 계속돼요. 있던 왕을 못 치고 그 신하가 이제 왕 역할을 수행하니까 이게 뭐 사회가 혼란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 급변을 그 영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다시 컴백시켜가지고 왕을 다시 왕정 복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뭐 또 좋게 가면 좋겠지만 잘 안 가죠. 그래서 또 이게 또 갈등이 심화되고 해서 결국에는 영국 의회가 뭐 왕의 외척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영국 왕실 계보도를 좀 살펴보면 이게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하지만 이게 족보가 엄청 꼬여 있거든. 여기도 보면. 그래서 네덜란드의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영국 왕으로 세웁니다. 제임스 메리 여왕이었나? 아무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덜란드 왕하고 영국 왕이 같은 사람을 하던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우리 마인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본 왕 하면서 조선 왕 하는. 동양 마인드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 왕이면 조선 왕이지, 일본 왕이면 일본 왕이고, 근데 네덜란드 왕이면서 영국 왕. 영국에 가면 영국 왕이고, 네덜란드 가면 네덜란드 왕. 뭐 이런, 그걸 이제 동군연합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식의 시대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명예혁명이냐면, 앞에 청교도 혁명은 왕과의 목을 댕강했잖아. 이 명예혁명 때는 피 한 방울 안 흘려요. 그냥 왕한테 가서 까불지 말고 여기 사인해라 해가지고 그냥 좋게 이제 사인을 하고 권리장전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영국 왕이 이 권리장전에 서명을 하면서 이때부터 영국이 입헌군주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도 영국이 왕실이 남아있죠. 21세기에도 왕이 있어요. 그놈 나라는. 그리고 여러분들 국제 뉴스를 보면 영국의 왕이 존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매번 온라인 투표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왕이 있어야 되느냐.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의 입헌군주국, 그러니까 왕은 실제로 군림하되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입헌군주국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이게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왕이 그 내각의 총리한테 뭐 여러 가지 지시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차 흘러가면서 말 그대로 영국의 왕은 그냥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 남아있고 실질적인 통치를 영국의 수상이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장전 이후에 국가의 어떤 재정 운영이나 세금 징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사파가 찰스 1세가 이제 참수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오른쪽이 이 당시에 이제 올리버 크롬웰의 원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뭐 호국경 이런 이름으로 왕 없는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영국의 공화정 시기가 있었어. 그 잠깐에. 그런데 그 시기를 이끈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영국 왕을 만난다면
나는 올리버 크롬웰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 쌍욕인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민혁명.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영국은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통해서 1600년대에 시민사회의 어떤 권한과 권리를 강화하고 왕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군주의 절대 군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올리버 크롬웰의 어떤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사적 재산권, 그러니까 이제 세금과 관련된 어떤 보호, 이런 것들, 시장 경제와 관련된 사적 재산권 보호가 이런 입헌 군주국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철저하게 승인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좀 반대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이걸 항상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같이 놓고 항상 비교하면서 살펴보는데, 한 시기적으로, 역사적 시기적으로 한 100년이 조금 뒤의 일입니다. 한 120년 뒤에 1700년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짧은 기간 안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차이점이 있다면 영국의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입헌군주화를 되는 과정 속에서도 프랑스는 절대 군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루이 14세 태양왕. 자기가 왕이, 자기가 국가 그 자체인 사람. 자기가 국가 그 자체인 사람. 그래서 항상 프랑스를 배낭여행 가는 사람들이 방문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절대 군주정이 있었다가, 원래 여러분들 태양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 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양왕이 오랜 기간 프랑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가 태양이려면 뭔가 왕으로서 큰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방네에다가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전쟁 같은 거 많이 치르고요. 정복전쟁 많이 이루고요.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벌여요. 자기가 태양왕이라며. 그럼 언제나 자기에겐 승리뿐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왕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히 정복전쟁을 많이 해요. 루이 14세가. 정복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동원할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겠죠. 그래서 세금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랑스도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구체제의 악습,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구체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강의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성직자가 있고, 사제계급이죠. 사제계급. 그게 이제 제1신분이고, 소위 말하는 공작, 백작, 구작, 기사, 제2신분, 귀족계급이 있고, 제3신분이 이제 평민, 시민이 될 텐데, 우리가 앞서 중세의 그 도시 경제 발달 얘기할 때 중세 장원, 길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상공업자, 그리고 농부들, 농사 짓는 농부들, 장원의 농노, 이런 사람들이 다 제3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르크스 유물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유산계급이 다 제3신분이고 무산계급이 1신분, 2신분인 거야. 이게 이제 구체제 악습이란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유산계급이 제3신분이면 세금을 올리면 상공업자든 농사짓는 농부든 세금 내야 될 사람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세금 올리려고 하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유산계급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시기에 이 프랑스가 뭘 했냐면 삼부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삼부회가 뭐냐면 이 1신분인 성직자, 귀족, 2신분인 귀족, 제3신분인 나머지 평민들을 묶어서 세 개의 어떤 카테고리를 묶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1표씩을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무산계급인 성직자와 귀족은 세금 올리자 하면 찬성. 자기가 낼 거 아니잖아. 자기가 낼 세금 아닌데 뭐 어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3신분에 속해 있는 소장농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상공업자라든지 농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열이 날 수밖에 없겠죠. 뒤집고 싶죠. 뭔가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밈으로 혁명이 마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뭐를? 혁명을. 그래서 이게 이제 왼쪽에 그 그림이 여기 그 사제하고 귀족 계급이 제3신분의 등 위에 올라타서 골수 빼먹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그게 이제 일종의 구체계다. 그거를, 이 모순을 타파하자라고 해서, 오른쪽에 마르세유, 요새로, 마르세유 맞나? 맞을 거야, 아마. 그 요새로 이제 진격하는, 파리의 정치범이나 이런 잡범들을 수용하는 요새에 진격하는 시민군 모습을 담고 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혁명도 사실 이 뒤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나? 요 부분을 좀 여기 강의자에서 크게 담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공회, 국민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기존의 왕에 의해서 다스리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데 여기서 딱 영국하고 프랑스의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 영국은 왕을 그대로 남겨두고 왕의 권한과 그 권리를 제한을 하고, 왕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일단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이제 국민공회가 됐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관련된 컨텐츠나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급진주의로 가서 사람들을 웬만하면 그냥 반혁명으로 그냥 단두대로 목을 댕강댕강 하는 그런 어떤 공포 정치로 이게 이제 흘러가게 돼요. 뭐 어찌됐든 그런 어떤 급진성과 어떤 가격성으로 인해서 이 혁명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겠지만, 이 혁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배하는 군주를 몰아내고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념이 이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좀 가져와 있는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지금 오늘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가진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나오고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진 게 1789년이면 오늘날로 치면 300년이 채 안 됐죠. 300년 전에야 비로소 인류 역사를 뭐 길게 잡는 사람들은 5000년을 잡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그 길고 긴 인류 역사에 불과 한 300년 전에 드디어 비로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잖아. 그렇죠? 국민주권주의. 그렇죠? 그 전까지는 왕이 천명을 받아서, 왕권 신수설이라고 여러분들 사회시간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신이 왕에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비롯된다. 그죠?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상 및 언론의 자유로운 고하는 가장 소중한 인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출판의 자유. 내가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전에는 그럴 수 없었죠. 국가가 있고, 특히 유럽은 뭐가 있었어? 교회가 있고, 그렇죠. 내가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야. 뭘 줘?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이 자유의 남용. 내가 내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것이 남용이 일어났을 때의 책임은 누가 진다? 내가 진다. 무제한적으로 남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급진적인 거야. 이 시대를 생각해봐도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뭐 한 10년 근간의 국민공회가 공포정치를 하는 그동안에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도 시민혁명을 했지만 명목상에 국왕이 있고 국왕의 군대고 국왕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영국도. 영국에 수많은 수상과 총리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영국 왕을 그 이후에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한다든지 뭐 찰스 1세의 사건은 있었지만 시민혁명 이후에 그 어떤 영국의 총리도 영국의 왕을 목을 댕강하거나 하진 않아요. 왕의 권위를 존중해. 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총리. 그 사람이 노동당 출신의 수상이었는데 그 사람이 약간 그 젊을 때 그거였거든. 그 왕정 폐지론자였거든. 근데 자기가 수상되고 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해. 예. 그 누구도 왕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아, 영국 사람들. 근데 그 영국 사람이 눈에 봐도 이 프랑스는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인 거야. 그래서 저걸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이 자기들의 나라로 넘어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영국의 여러 왕들이 자기의 목이 위태롭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를 예전으로 왕이 다스리던 프랑스로 되돌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프랑스 동맹을 이뤄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국민공회를 공격하는 동맹을 시작을 합니다. 외적의 침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외적의 침입을 잘 물리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짜잔. 그 사람이 나폴레옹. 이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깨부수기 위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동맹을 했고 그 동맹군을 깨부셨는데 그 동맹군을 깨부시다 못해 그 나라들을 다 쳐들어가서 다 박살내버리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다 박살내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역사에 이런 아이러니도 없어요. 그죠?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는데 그 혁명을 지키기 위한 군인이 다시 황제가 됐어. 웃기죠? 재미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영원히 민주적일 것이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뒤에서도 뭐 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치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나폴레옹도 그렇고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히틀러도 국민투표라는 행위를 거쳐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독재 통령이 됐고 뭐 프랑스의 그 헌법에 따라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어요. 어쨌든 그런 뭐 상황을 겪었고 나폴레옹은 뭐 여러분들 뭐 책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최근에도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더만 나폴레옹. 그래서 뭐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군사적으로 얼마나 천재인지 나폴레옹은 천재 맞아요. 군사적으로 나폴레옹의 전략과 전술 그거는 연구해 볼 가치가 있어. 군사적으로 그 포의 우회 기동 각계격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거든. 그런 전략과 전술로 전 유럽을 떨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다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나폴레옹도 몰락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몰락은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러시아의 이제 동양군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그냥 다 날려먹고 돌아와서 유배됐다가 다시 컴백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워털루 전투에서 박살이 나고
나폴레옹의 이제 일대기가 마감이 되죠. 근데 나폴레옹에 대한 전쟁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나폴레옹이 남긴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나폴레옹 시기에 프랑스의 민법전이 만들어집니다. 그 민법전이 사실상 오늘날의 대륙법계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야, 근간. 그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법전이 그런 어떤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이제 정복하고 뭐 이런 시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조금 그거보다 조금 앞선 시기, 한 20년 정도 앞선 시기에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영국으로부터.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의 시민혁명이 한 1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 앞에서 어떤 귀족이나 이 유산계급의 어떤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왕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약, 국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선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대혁명은 말 그대로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인이 자기의 지배자인 왕과 귀족 그런 계급들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족쇄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미국의 독립전쟁은 이게 프랑스 대혁명과 비슷하지만 이거는 식민지였잖아.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에.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13개 주가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어떤 자위권, 자신들의 독자적인 어떤 주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기존 구체제에서 변혁이죠. 변하고, 그리고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서로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영국이 이 미국의, 그러니까 이때는 미국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국 왕이 쉽게 생각하면 그 영국 땅 안에서는 세금 한번 올리려 그러면 영국 의회로부터 동의도 받아야 되고 복잡한데, 식민지는 식민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본국 마음대로. 그러니까 똑같이, 아니, 영국 본토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나 영국에 살다가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그 뿌리가 같은데, 민족적 구성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그 독립된 13개 식민주에 살고 있는 건너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하고 혈통적으로 같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을 해가지고 시민혁명을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냐. 당연히 들고 일어나겠죠. 그 사건이 보스턴 티파티. 그러니까 이제 차에 세금 부여,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인터넷 밈으로 사용이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차 좋아하잖아. 홍차.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걸 마시는데, 그거에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보스턴 항에 들어와 있었던 이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로서 미국의 어떤 시민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놀릴 때 티를 이제 바다에 던지는 행위가 놀리는 거지, 뭐, 일종의.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되고, 쉽게 말해서 13개 식민지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13개로 나눠져 있는 식민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들이 일종의 일단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어떤 국가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가 스포일러인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그 나라가 불과 한 200년 후에 세계 최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이때 논의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새로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이전에 일반 국민들이 투표로 국가의 대표를 뽑아서 세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대표가 천년만년 해먹고 죽을 때까지 해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해진 임기를 통치권을 행사하고 그 통치 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으로 내려오고 다른 대통령에게 평화롭게 그 어떤 무력 사태도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정부가 이 시기에 드디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과 인류 역사 3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국제 뉴스 보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뭐 관련된 역사 우리 한국 요새 교육 과정에는 그거를 이제 근현대사로 배우죠. 한국은 뭐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도 있었고 하지만 미국은 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헌정을 마무리하고 뭐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면 그 다음 대통령이 자기와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상대방 정당의 대통령이든지 간에 굉장히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을 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한테 권력을 이양했죠? 도널드 트럼프한테 권력을 이양했죠.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들 당원, 그 민주당 당원을 모아놓고 약간 고별 연설 비슷한 걸 해요. 그 고별 연설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물러난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 전부 다 민주당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4년 더를 외치는 거야. 근데 그 4년 더를 외치는 거는 미국의 대통령은 4년을 2번 하잖아요. 중임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임기를 목표로 어떤 캠페인을 할 때 관중들이 4 more years를 외치거든. 근데 오바마는 더 이상 4년 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관중들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자기는 이제 물러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이양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일어날 때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국제 뉴스 들어봐서 알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때까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은 2번 하고 물러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모르겠어요. 인력풀이 우리보다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이 잘 다시 등장하진 않아요. 힐러리 클린턴도 그랬고 맥케인도 그랬고 유력했던 정치인들, 훌륭했던 정치인들이 한번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 다음 차례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겸양을 발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고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다시 왔을 때 우리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력이나 아니면 세계 경제나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력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트럼프가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무역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보호무역주의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파급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오늘날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을 시작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의 흐름과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 보면 미국의 그 독립의 아버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든 사람들이 쭉 등장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오늘날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문제를 하나를 남겨놓고 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하는데, 이 국민의 범위가 과연 미국의 백인 남성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여성에게는, 흑인에게는, 아시아계에게는, 과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말은 백인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에 대한 해답을 못 내놔요. 해답이 없어. 그런 상태로 미국이 세워지고 한 100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 해답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찾냐면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찾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할 때 그 모든 인간에 흑인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서 전쟁을 치고, 값비싼 결과를, 이때 독립의 아버지들이 만나가지고 모든 인간에는 여성도 포함되고 흑인도 포함되고 아시아계도 포함되고 인디언도 포함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애매해. 명확하지 않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 해답을 전쟁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모든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를 해보면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나폴레옹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웃기잖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왕을 없애고 공화정을 하자 했는데 황제가 나와. 그죠? 스스로 우리 모두가 인간은 평등하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영국의 압제로부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국의 왕은 압제자 아니야? 독재자고 압제자잖아. 그 독재와 압제에서 벗어나서 국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 국민의 범위가 과연 모든 인간인가? 백인 남성만 해당이 되는 거죠. 되게 애매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해답을 한 번에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반합, 사회적 갈등,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전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그 전쟁을 통해서도 결국 못 해결해. 오늘날에도 못 해결해. 그렇잖아. 인종차별 있잖아. 오늘날에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제가 중간고사도 그렇지만 제가 정답이 없다는 게 정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여러분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그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거나 정해진 노선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나폴레옹이 통치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국한테 박살 안 나고, 나폴레옹의 후계자들이 계속 프랑스를 다스렸다고 해봐요. 평화롭게. 그러면 프랑스에도 지금처럼 영국처럼 왕이 있을 수 있잖아. 정답은 없다고. 나폴레옹이 박살나서 그런 거지. 그렇죠?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 그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의 대통령이 2번만 하고 물러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도 됐어요, 조지 워싱턴은. 근데 물러났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2번만 하고 물러난다는 거는 언제 생겼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 하고 물러났거든. 4번 하고 죽었지. 4번 하고 죽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앞으로 대통령은 2번만 하고 물러납시다로 헌법이 수정됐어, 미국은. 그전에는 규정이 없었어. 근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앞에 모든 대통령이 워싱턴의 전례를 따라서 2번만 하고 물러났어.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합니다. 종신 대통령인 거지. 그러면 미국의 꼬라지가 오늘의 모습이 됐을까? 그건 난 아니라고 보거든.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죠. 재미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